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키보드 기호에 있는 몇 가지 기호를 영어로 어떻게 하고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뱅이로 친숙한 기호지요. 이 골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뱅이라는 기호로 거의 대부분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이 기호를 버터링이라고 굳이 우기더라고요. 이건 골뱅이보다는 버터링에 더 가깝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호에 대한 그 나라별 이름은 좀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죠.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원숭이 꼬리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영어 발음으로 보면은 at입니다. at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전치사 표현이죠. 좁은 장소를 의미하고 주소, 인터넷도 일종의 주소를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at이라는 기호, a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음에 대해서는 저는 받침으로 티읕을 사용하고 있죠. 일본인들은 이 발음을 아또라고 발음을 합니다. 받침에 우리가 티읕으로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받침으로 표기하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아또라고 발음을 하죠. 이 발음에서 받침으로 저는 티읕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외래표기법과는 다른 원칙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에서 저는 받침 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받침 표기가 가진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의 호흡이라는 면에서 저는 이 기호, 티읕을 약하게 소리를 내지요. 이게 우리말 소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단어가 이 기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기호, 이 기호를 여러분들은 어떤 기호로 읽을 것인지 가장 흔하게 보는 우리말 기호는 우물정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한자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자어 기호를 사용을 해서 우물정자다. 그래서 우물정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호를 너무도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죠. 두 페이지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호에 대해서는 파운드 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파운드 키는 제가 이제 글자 표기를 했는데 이 글자 표기를 보면은 파운드 이렇게 소리가 나죠. 받침 글자의 힘이라고 했죠.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알파벳과 다르게 알파벳은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음소를 쭉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소리의 호흡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이 POUND, 파운드 키로 이제 발음을 한다 그러면은 POUND에 해당하는 파운드 이렇게 저는 표기하는 걸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소리의 호흡이 두 번이라는 겁니다. 파에서 한 번 소리의 호흡이 나고요. 여기에서 한 번의 호흡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분석을 해보면 소리의 파형이 보통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 소리에서 강하게 소리가 나고 니은 소리를 내겠죠. 이렇게요. 이 소리의 호흡이 하나의 호흡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표기부터 이 방식, 니은과 디귿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써 나가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받침 표기라는 새로운 그 글자 표기의 원리를 세종대왕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이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듯이 알파벳을 사용했을 때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음소를 나열하는 거라면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소리의 호흡을 글자를 나타내면 소리의 호흡에 맞춰서 파, 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받침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글자 표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받침은 바로 여기 이 부분 소리의 호흡에서 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열린 받침, 열린 소리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운드 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그럼 파운드 키가 영어 단어를 아무리 봐도 어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물정자하고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 정말 이게 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억지로라도 비슷하게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파운드를 LB로 표현합니다. 리브라 폰도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죠. LB라는 이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LB를 필기체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이렇게 필기체로 이렇게 쓰면 대충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D자가 물론 이쁘게 쓰면 더 이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 모양하고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쓴 것. 그래서 저도 뭐 구글 검색을 좀 해봤죠. 이런 비슷한 글씨가 있는가 했더니 구글에도 이런 글씨 비슷하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왠지 좀 모양이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호로서 단위를 나타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파운드 키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키라고 읽거나 아니면 사인, 심벌 이런 단어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키보드에 사용될 때는 이제 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운드 사인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키 이렇게도 주로 사용됩니다. 자, LB라는 단어, LB라는 철자에서 파운드 키가 의미하는 P 그리고 키의 의미 이 글자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LB라는 단어하고 연관을 찾아보면 비슷한 모양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고요. 음악에서의 그 반올림 표시, 음악에서 반올림 표시로 사용하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음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7개의 음계로 하고 있지만 이 음계의 역사에서도 어떻게 소리를 7개로만 표현할 것인가 혹은 5개로만 표현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에 보면 우리는 궁상각치우라는 5개의 음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칠음계, 음악에서는 보통 칠음계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소리의 파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훈민정음 창제에서도 이런 글자를 보여드리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리의 파형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소리를 기호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저는 기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냥 어떤 소리든지 일정한 소리의 파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수학적 이론도 존재하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7개의 음계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 뭐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그런 반음의 개념으로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연관성을 가지면 샵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기호를 해시 혹은 해시태그라고 읽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해시라는 거는 영국군들의 그 복장, 군대의 복장 중에 이렇게 표시하는 군대 표시의 그 기호로서 사용됐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 이때부터 등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로 읽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서 해시태그로 뭐 표현되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죠. 같은 기호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다겠지만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우물정자처럼 저도 밝혀내지 못한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 단어를 그 actor serve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경우로 보이는데 벨 연구소,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가장 궁금해했던 그 연구소 내용이고, 오늘날의 인터넷이 있게 한 그 핵심적인 가치, 거기서 이제 창출해낸 어떤 지식의 원천들이 오늘날의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다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NP,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NP라는 기호, NPN 혹은 PNP 이런 관련되는 기호로 사용했던 빌 게이츠가 가고 싶어 했던 벨 연구소, 많은 노벨상을 초기에 냈던 그 연구소의 등장, 그 연구소에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왜 이걸 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옥토 혹은 악터로 발음되는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악터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이 기호, 우리가 우물정자로 보는 이 기호를 한번 보면은 이 악터라는 게 8을 의미합니다. 숫자 8. 숫자 8인데 10월 달을 할 때는 옥토버 할 때 그 1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관련되는 동영상은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달력의 이름에서 갑자기 8이 10이 돼버린 이유는 줄라이하고 오거스트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왕들의 이름이 싹 들어가면서 갑자기 뒤로 그냥 밀려가지고, 답안지 밀려 쓰듯이 그냥 뒤로 밀려가지고 두 칸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월이지만 10이라는 단어하고 8이라는 단어하고 혼동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 8이라는 기호, 갑자기 그 벨 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이 왜 갑자기 8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이 기호를 이렇게 붙였는지, 그리고 뒤에 serve,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걸 붙여놨어요. 어쨌건 벨 연구소 지금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들 돌아가셨대요. 제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어떡하죠? 돌아가셨는데 하늘에 한번 전화해 보시던가. 제가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8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연관을 지었을까? 분명히 이 숫자하고 연관성. 그러니까 과학의 천재들은 간혹 가다가 어떤 암호나 자기들이 장난삼아서 어떤 부호를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8이라고 넣어놔서 여기 삐쳐나온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숫자를 세보세요, 여러분들도. 4개, 5개, 6개, 7개, 8개. 8개가 삐져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8개가 아니었을까?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했고, 또 다른 그 추정은 제 주장이니까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정설은 아니에요. 그 반도체 회로를 보면은 이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0 뭐 이런 숫자만 쓰는 거예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아니면 전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단순 그 원리죠. 근데 여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진법으로 사용하면은 숫자 체계를 나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 0, 0, 0 이런 식의 숫자가 등장하죠. 이진법으로 표현할 때. 그러면 제가 1000이라고 했지만 10진법으로 볼 때는 1000이지만 이진법으로 보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8을 의미합니다. 이 8이 되는 이유는 이진법 수체계에서는 2의 0제곱, 1제곱, 그 다음에 뭐죠? 제곱, 그리고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2의 세제곱,
2의 제곱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은 스퀘어라는 뭐 제곱에 대한 표현도 있고 아니면 지수 법칙에서 exponent라든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아니면 파워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세제곱에 대한 어떤 그 숫자 세제곱이 8이야 이런 걸 담지 않았을까. 그 천재들이 이제 간혹 생각해내는 그런 그 암호 같은 이런 숫자들을 담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외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8에 해당하는 단어에다가 뒤에는 제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근데 어쨌건 이 발음을 보면 옥토라고 있겠지만 영어 발음에서는 actor 그리고 th 발음 여기 이제 th 발음이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th 발음이 우리말에 없는 양이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그래서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 소리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원칙은 아시겠죠? 시옷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되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혀가 아프거나 아니면 피가 나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피나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물론 이제 그 후에는 피 안 나게 연습해야 되겠죠. 아픈데 뭐 피 내면서 소리 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양니에 혀를 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 소리를 내면 순간적으로 혀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so 그리고 받침표기 제가 피읍은 약하게 나거나 열린 소리로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after third 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표기 원리를 올해 2024년이 60갑자로 보면은 갑진년이라고 보죠. 저도 요즘에는 이제 편지 답글이나 이런 데 맨날 같은 소리 제가 받침을 좋아하니까 갑진년은 갑진해. 자, 소리는 같지요. 갑진 한 해가 되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읍시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읍시옷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옷은 한국인들은 소리 안 되죠. 저는 또 외계인이라서 내보려고 해요. 갑 이렇게 갑진해 이렇게. 자, 어쨌건 받침으로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한나의 호흡이기 때문에 닫힌 소리로 갑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갑진해 이렇게 영어 발음일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어디 사람 만나가지고 갑진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벨 연구소는 이제 이러한 천재들이 저런 숫자나 기호, 언어화를 만들어낸 거에서 상당히 어떤 수수께끼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수수께끼 풀어봐 이런 느낌으로 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터넷 용어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호를 number sign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과거에 숫자를 써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때 여기 뒤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컴퓨터 키보드 중에서 이 다음 내용은 수학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머리 아프다고 고민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분수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percent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수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이 per라는 단어, PER은
분자 분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면 이 기호에 해당됩니다. 물론 분자 분모를 위아래로 표기하는 이런 방식이 있죠. 위와 아래 나눗셈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분수 표현의 어떤 기호화의 원점이기도 합니다. 자, per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지금처럼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담이지만 정말로 신기한 게 이거죠. 모든 기호는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수 표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 이상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된다. 모든 기호는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인류가 축적해 놓은 어떤 기호 읽는 방식인데 그걸 거스리는 아주 대단한 표현 방법이 있죠. 자, 100분의 20. 밑에를 읽고 뒤에 있고 앞으로 오고 밑에 있고 위로 가고 그 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per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per에 대한 거는 분자 분모를 경계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ent라는 단어는 1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entury가 이제 100년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centimeter라는 단어가 centimeter, 이 단어가 미터를 100등분 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미터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법 그러는 거는 센티미터가 기준이 아니라 미터가 기준입니다. 미터를 이 기준 길이를 그냥 100칸 따따딱 이렇게 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percent, 이 per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분자 분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하고 이제 우리말 막 섞어서 쓰지요. 20%. 자, 20%. 숫자는 이제 우리말로 읽었죠. 20이라고 읽고 영어 단어 per하고 cent. cent가 분모로서 1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단어 안에는 수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냥 숫자만 나오면 막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per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per라는 단어를 쓰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잖아요. per mil. 밀이라는 거는 또 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분의 얼마냐. 그 다음에 million을 쓰기도 하죠. ppm이라는 단어니. 그럴 때는 100만 분의 얼마냐.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 체계는 영어권의 경우에는 숫자 3개를 기본 단위로서 나눠가지고 언어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막 100만으로 3단계를 뛰어 올라가지고 ppm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영국식 언어 표현에서 등장한 숫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percent 이 단어가 되면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명확하게 분수 표시의 기호를 가지고 있죠. 이 기호를 약간 변형을 시키면 여기 이 기호와 이 기호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빗금된 이 부분이 per가 되고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ercent라는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percent의 기호를 보시면 cent라는 단어의 니은과 티읕을 동시에 표기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percent는 흘림 소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 호흡으로 받침을 표기하면 cent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흘리면서 한 번의 호흡.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분수 표현에서 보듯이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아래를 읽는 게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위에 percent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받침에 니은과 티읕을 표기한다면 이러한 하나의 호흡으로 이 소리를 연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일본어 방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받침이 다 사라져 버리죠. 물론 R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일본어 방식으로 이 percent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어에서는 어가 없기 때문에 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받침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일본어에서 받침 소리 비슷하게 나는 게 유성음인 니은, 이음, 미음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살려둔다고 치면 빠센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의 호흡이 빠센토가 됐다 그러면은 빠센토 이렇게 된다면 세 번의 소리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파장이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호흡, 또 한 번의 호흡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파센토 이렇게요. 이러한 표기 원리로 변질된 게 바로 이제 일본어 표기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 기호, 피읍이라든가 시옷 이런 걸 쓰고 있으니까 훈민정 표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호만 그렇지 그 안에 담긴 소리 표기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이 표기 원칙이 바로 현대 언어학이고 현대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일본인들 중에서 망발하지요. 한글 현대화는 일본인 학자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지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 한글 표기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소리의 호흡에 일치하지 않는 이런 글자 표기로 변질이 됐고요. 그래서 받침으로 제가 표기를 해놓은 앞에서 after third 이런 발음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고 익숙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렇게 받침 표기고 이러한 받침 표기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리는 또 다른 또 다른 가치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ercent 같은 경우에도 per라는 발음과 cent 발음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호흡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여기에 담긴 의미는 기호학적으로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 영어의 숫자 표현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키보드에서 사용되는 것, 특히 오늘날 그 QWERT로 되어 있는 이 키보드 원리,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용되는 몇 개의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